강제 집행이라는 건 최후의 이제 수단이고, 그 전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 사람을 이사 내보내는 거를 합법적으로 이제 허가를 받는 거고, 집행관이 나와서 문 따고 들어가서, 그런 점에서 이제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죠. 이런 법적인 장치들을 좀 알고 잘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경자인입니다. 오늘 주제는 말이죠. 경매 낙찰받고 막상 기쁜데 뭐부터 해야 하나? 라고 하는 네.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서 맞아요. 최대한 많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매의 시작은 언제부터라고요? 낙찰 받고부터죠. 입찰하는 것까진 걱정할 게 없어요. 어차피 내 돈 들어간 거 없고 시간만 들어가거든요. 근데 낙찰 이후부터는 이제 사람 간의 감정 싸움도 들어가고 내가 부딪혀야 될 문제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면 좀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입찰해서 낙찰을 받았어요. 그 날에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대출, 낙찰 영수증 보내시고 낙찰 받은 걸로 실거주를 할 건지, 아니면 월세, 전세를 놓을 건지, 또는 단기 매도를 할 건지, 그 목적을 확실히 얘기하시고 그거에 맞는 대출 상품을 추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플러스 나의 소득과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부동산 개수를 알려주면 더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하니까 참고해서 상담사님께 연락을 돌리면 되고, 그러면 상담사님 연락처는 어디에 있냐? 저희 카페에도 올라가져 있고, 법원에 가면 뒤쪽에서 대출 상담사님들께서 명함을 나눠주십니다. 그분들한테 연락을 돌려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명도 부분에서 사건 열람은 할 수가 없어요. 보통은 사건 열람은 다음 날부터 할 수가 있습니다. 낙찰된 것들을 그날 이제 한꺼번에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 날에 할 수 있는 거는 물건지에 방문해서 직접 노크를 하거나 부재 중이셔서 연락처 남기고 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면 되고, 법원에서 진행되는 과정은 낙찰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뒤에 매각 허가 결정이라는 게 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낙찰받은 그 물건에 대해서 매각을 허가한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낙찰이 됐는데 바로 허가하지 않고 왜 일주일 동안의 텀이 있냐? 그 기간 동안에 빚을 갚을 수도 있잖아요. 기각이 될 수도 있고 취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낙찰이 됐지만 채무자가 돈을 다 갚으셔서 취하가 돼서 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낙찰자가. 경매 제 영순위 목적은 채무자가 돈을 갚게 하기 위한 빚 정리가 목표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나왔다고 해서 그걸 우선순위로 놔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계속 진행이 돼요. 일주일 뒤에 매각 허가가 결정이 나고, 또다시 일주일 뒤에 뭐가 날라오냐면 잔금 납부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그 기한은 그날로부터 35일, 앞에 거 뒤에 거 합치면 50일 정도의 잔금 납부 시간이 있는 겁니다. 잔금 납부 통지를 받기 전에 대출 상담을 미리 받고 은행에 가서 대출 사인하는 것까지도 해도 돼요. 어차피 은행 입장에서도 이게 잔금 납부 통지까지 받을 걸 감안하고 오픈을 해주거든요. 임차인의 연락처를 확인해서 문자나 전화를 드려서 이사 협의를 하는 거죠. 이게 확보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짜 그냥 이사를 이미 나가버리신 경우, 아무도 안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연락처도 없고, 아니면은 정말 의도적으로 살고 있는데 그냥 없는 척 하거나, 케이스가 정말 많아요. 각각 해결하는 방안들이 있거든요. 낙찰자 입장에선 강제 집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명도가 안 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처음 낙찰 받으신 분 입장에서 애가 타겠죠. 대출이자는 나가는데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랑 연락이 안 돼. 강제 집행이라는 건 최후의 이제 수단이고, 그 전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게 또 있어요. 살고 있는 분이 이사를 나가면서 명도 대상을 바꾸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법원의 허락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이사 내보내는 거를 합법적으로 이제 허가를 받는 거고, 그걸 인도명령 신청이라고 하는데, 그 대상이 특정이 돼야 되거든요.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버리고 다른 임차인을 받아버리면 내 인도명령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대상이 누군지 모르니까. 법원에 제출이 안 됐겠죠, 새로운 임차인은. 그래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이런 장치도 있긴 한데, 집행관이 나와서 문 따고 들어가서, 그런 점에서 이제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죠. 이런 법적인 장치들을 좀 알고 잘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도는 얘기하면 사실 한도 끝도 없어요. 케이스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도 이제 교육생들한테 얘기할 때 안전하게 하려면 그냥 법무사님께 맡겨라. 그게 마음적으로도 편하고 법무사라는 그 명함이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죠. 상대방이랑 협의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내가 협의를 안 하면 강제 집행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연락이 안 닿고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고, 보통 협상은 하려고 합니다. 이사비를 상대방이 좀 더 받으려고 하는 거지 끝까지 이사 안 나가려고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강제 집행 비용이라는 게 보통 전용 면적으로 평당 한 10에서 12만 원 정도가 나와요. 국민 평수 25평이다 하면 300만 원 정도 최대 나올 수 있는데, 물론 이제 300만 원 들여서 강제 집행을 할 수도 있지만, 이사비를 300만 원을 들여도 그게 훨씬 더 이득이에요. 강제 집행을 하는 것보다. 왜 그러냐면 시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300만 원을 들여서 한 달 안에 뭐 짐을 빼줄 수 있으면 들여서 내보내는 게 강제 집행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득입니다. 적정한 이사비가 얼마냐? 저는 처음에 제안할 때는 강제 집행 비용의 한 절반 정도를 제안하는 편이에요. 그거를 미리 계산을 해서 저는 가격을 쓰기 때문에 드려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낙찰받고 나서 잔금 납부하면 한 달 뒤에 배당 기일이라는 게 잡힙니다. 세입자들이 이제 법원에서 돈을 받아갈 수 있는 날짜인 건데, 그 날짜를 기준으로 이제 이사 날짜를 잡아달라고 하죠. 통상 이 날짜가 낙찰받고 나서 한 2달 정도 뒤거든요. 2달이면은 사실 집을 알아보고 이사 나가기엔 충분한 시간이에요. 그 날짜를 기점으로 좀 이사를 나가달라고 하고,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사비는 줄어들게 됩니다. 왜? 대출이자가 나가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좀 설명을 하면 보통의 점유자는 다 알아들으세요. 명도를 한 다음에는 내가 점유를 할 수도 있고 집을 팔 수도 있는 상황이
상황이 되겠죠. 인테리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상태로 그냥 팔 수도 있고 간단한 도배 장판 뭐 이 정도만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거에 관한 의사결정은 제가 독단적으로 하기보다는 주변 공인중개사분들한테 좀 자문을 구합니다. 인테리어 안 된 이 상태인데 사장님이 보시기에 인테리어 해야 되냐, 또는 전세나 월세를 맞출 건데 인테리어를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요거에 관해서 중개를 하시는 분들이 소개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야 임차가 빨리 맞춰지고 거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저는 좀 맞춰가는 편이에요. 인테리어를 집을 단기로 파는 입장에서 물론 인테리어를 하면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투자자잖아요. 인테리어는 대출이 안 되죠. 생 내 돈을 투입을 해야 돼요. 5천만 원 투자해서 1억 버는 거랑 1억을 투자를 해서 7천만 원 매매가를 높게 받았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수익률이 줄어들어요. 오히려 내 투자금이 5천만 원이 더 들어갔으니까. 저는 사실 단기 매도를 할 때 인테리어 하기보다 사는 사람이 하게 해요. 그리고 가격을 조율을 해줍니다. 1,000만 원 깎아주고 그 돈으로 인테리어를 하라고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내가 인테리어를 해놓으면 그 사람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공실인 상태로 쓰레기 같은 것만 좀 정리를 해놓고 사는 분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인테리어를 할 수 있게 인테리어비를 일부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아파트는 하시는 분들이 인테리어를 하고 싶어 하지 돼 있는 거를 잘 살려고 안 합니다. 근데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자본금이 많지 않은 분들이 집을 사는 그런 물건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를 어느 정도는 해놓는 게 좋죠. 그래서 이게 상품마다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물 등록하는 거는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너무 쉬워요. 메탄동에 있는 현대 힐스테이트를 보면 여기에 연락을 돌리면 돼요. 현대 힐스테이트의 매물을 갖고 있는 부동산 사장님들의 연락처 여기 다 나오거든요. 핸드폰 연락처까지 있으니까 이런 거를 쫙 수집을 해서 단체 문자를 뿌립니다. 제 물건의 평수, 지금 입주가 가능한지 이런 상태들. 자, 문제는 이제 빌라인데 방식은 똑같습니다. 상록구 사동에 있는 빌라를 내가 갖고 있어요. 내놓으려는 게 매매예요. 그러면 거래 방식을 매매로 놓고요. 매매로 매물 등록을 해놓은 물건 현황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건데 내 물건이 만약에 서고중학교 위쪽에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요 주변에 12개 정도가 보이는데 요 물건을 갖고 있는 사장님들은 요 일대에 매물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매물을 갖고 있는 사장님들의 연락처를 확보를 해서 요거 저장.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같은 지역 내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의 연락처를 취득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경기도 안산인데 여기 중개사는 지금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허위 매물이 여전히 이제 성행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동네에서 중개하시는 중개사들이 아니라 외부에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런 데 매물 등록을 외부에서 해놓은 중개사들이 보통 없는 매물들을 막 등록해 놓기도 해요. 일부러 그런 미끼 매물들을 허위로 하는 거니까. 같은 구에 있는 분들은 허위 매물은 절대 아닙니다. 번호를 쭉 수집을 하고 단체 문자로 제 매물 사진이랑 정보들을 쭉 뿌려가지고 매물 등록을 하는 편입니다. 경매에서는 물건 검색 본인이 하셔야 되고 가격 조사, 거래가 잘 되는지 이런 것들도 본인이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만 하시면 나머지는 다 위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찰 본인이 가도 되지만 이것도 대행 서비스가 있어요. 그 서비스는 여기 나와 있는 바토너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휴 서비스라고 해서 졸업생들에게는 이제 5만 원 페이백을 받을 수 있게 첫 번째 저희 서비스고 낙찰을 받았어요. 그 이후의 과정들. 명도 서비스는 저희 법무사님이 직접 정규 졸업생들 대상으로 명도 대행 서비스를 이제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해주고 계시고요. 5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낙찰 받고 나서 잔금 납부를 해야 되죠. 대출을 받으셔야 되고 연계되어 있는 건 우리 이은혜 실장님 졸업생들을 밀착해서 상담을 해주고 계시지만 영상을 보시는 이제 정규 수강생이 아니신 분들도 저희 카페에 2020년 3월 29일 날 업로드를 했고 제가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게 인천지법이랑 수원지법에서 받은 명함들을 쭉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대출 문의를 해보시면 돼요. 다만 제휴되어 있는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리치스쿨 또는 경장인 수강생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봤자 혜택이 전혀 없으니까 그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명함을 받고 연락드린다 이렇게 꼭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이제 구독자분들이 경장인 또는 리치스쿨 얘기를 하면서 연락을 했을 때 좀 약간 거부감이 든다고 하세요. 실장님들이. 그 다음에 이제 인테리어 이올이라는 인테리어 서비스. 졸업생들 대상으로는 수도권 내에서는 뭐 부분 인테리어까지 다 해주신다. 소개로만 영업을 하시는 분이고 정규 수강생분들 대상으로 무료 방문 견적 그리고 도배 장판 부분 수리 AS 1년 플러스 본인 과실로 손상됐을 때도 부분 수리까지 출장을 와서 해주신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집을 매도하고 나서 세금 정리까지 해야 되죠. 그래서 세금 서비스까지 졸업생들 대상으로 매매 사업자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한테 맡겨야 되는데 많지 않거든요.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장료가 뭐 13만 원 이렇게 보통 되는데 저희 수강생들한테 6만 원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원가 수준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 거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근.